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9월 23일 오전 4시 16분이고요. 저는 이제 방금 잠에서 깨가지고 양치만 하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웬일로 제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개장하자마자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오던데, 그래서 그거 보고 한숨 쉬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웬일로 조금 나스닥과는 좀 디커플링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 자산이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 가격 흐름을 함께하는 자산이라면 사실상 미래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무조건 이 자산, 지금 이 크립토라는 건 대체 자산으로 가야 됩니다. 대체 자산으로. 그래야지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존재 가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해야지 뭐하러 언제든지 가격이 0에도 수렴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항상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회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요즘에 흔히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워라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라벨이나 아니면 가성비를 따져야죠. 가성비를.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과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라면 워라밸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상승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파이는 점점점 작아지는데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점 커지는 투자 자산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하락률은 고점 대비 하락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건 확실한 트렌드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실상 운전수가 바뀌면서 새로운 운전수가 어떻게 악랄하게 운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스닥과의 결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예전에 한창 코인판 커뮤니티 활동을 꽤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직도 코인판 커뮤니티에 가면 과거에 제가 그 코리니 때부터 해서 썼던 글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글들은 다 그때 지우긴 했지만,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암호화폐를 잠깐 암호화폐 시장을 한 6개월까지는 아니구나,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잠시 떠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마지막 거의 한 달 동안 썼던 글들이 역시 그런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나스닥과의 동조 현상이 어마어마했을 때였거든요. 조금 이제 회의감이 느껴지는 시기였죠.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나라는. 그리고 이제 3월에 코로나 빔을 맞고 4월에 이제 이른바 모든 자산 시장에 현금이 헬리콥터로 살포되면서 전부 다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그때 굼뜨게 아직도 바닥을 이렇게 빡빡 기고 있었던 게 암호화폐였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전부 다 주식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모든 자산이 다 오르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는 금부터 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암호화폐만이 상승률이 그때 국내 코스피 대형주 상승률에도 막 못 미치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거래량 줄 세우기 하며 가장 거래량 높은 종목이 몇백억, 몇천억은 천억은 꿈도 못 꾸고 고작 몇백억 수준에 머물던 이제 시기였고 그랬는데, 혹시 그 매수 알람음 울리더라도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고 어쨌든 뭐 간만에 나스닥은 S&P든 뭐 조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래도 간밤에 잘 버텨줬네요. 최근에 보면 뭐 낮에 열심히 아시아 시장에서 좀 반등시켜 놓으면 밤에 그 양키들이 버거들이 다 떨구고 좀 뭐 그런 장세죠. 뭐 그런 장세가 한참 또 있었어요. 예전에 뭐 1시 요정이라고 했었나? 1시 요정 새벽 1시만 되면 양키들이 그냥 낮 동안 집어 올려놨던 거 다 집어 던진다라고 해서 한참 뭐 장 안 좋았을 때 뭐 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제가 이 얘기는 뭐 꽤 오랫동안 했던 얘기잖아요. 정말 이 자산이 그냥 뭐 나스닥과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유동성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그냥 뭐 누가 뛰니까 덩달아 뛴다고, 그냥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같이 올라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이 시장을 정말 완전히 떠나시거나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여전히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365주 EMA를 다시 한번 지켜내면 이게 바닥이 단단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365주 EMA가 이 바닥이 지난 5월에서 7월처럼,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5월에서, 작년이 맞죠. 새벽에 일어났더니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작년 5월에서 7월의 구간처럼 바닥을 점점 강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점점 이 뚝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참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매크로는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그거하고 똑같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상. 대외적 매크로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것은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10만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암호화폐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 자산은 참 재밌는 자산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잠깐 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제 뭐 이런저런 폭격도 일어나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파괴되고 그러면 모든 은행 업무는 중지가 되겠죠. 모든 은행 업무는 중지가 되겠죠. 뭐 오프라인 영업은 당연히 중지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휴대폰 앱에서 쓰고 있는 은행 그 어플들 있잖아요. 은행 관련 어플들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점검 시간 뜨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블록체인은 전쟁이 나도 굴러가요. 인터넷망만 연결되면. 근데 인터넷망은 뭐 사실상 우주에도 띄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한참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초소형 그 인공위성들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묶어보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뭐 사실상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인터넷이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걸 보고 무슨 링크, 스카이 링크라고 그러나요? 뭐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 들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그걸 꿈꾸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뭐 어쨌든 블록체인은 굴러간다는 얘기죠. 블록체인은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은 이제 그런 자산이거든요.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 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힘을 발휘해야 되는 자산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뭐 전쟁이 왔을 때. 탄생이 그랬으니까요. 탄생이. 그래서 뭐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뭐 시작된 지 채 1년도 안 되긴 했죠. 사실상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뭐 완전히 검증이 끝났다. 과연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시대 해칭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직도 개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다 차치하고 나스닥 차트 움직임, 즉 대외적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과거 움직였던 전통적 자산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 자산은 정말 미래의 가치가 즉 장기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을 믿고 그냥 장기적으로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차피 다음 반감기 되면 오를 거야.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운전수가 바뀌었어요. 운전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쪽에서 난폭 운전을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있었거든요. 뭐 채굴 세력이든 중국 쪽 세력이든 예를 들어 뭐 중국 쪽에서 던지면 그 물량을 받아줄 만한 다른 뭐 미국 쪽 세력이 있었고 미국 쪽에서 던지면 그걸 또 중국 쪽에서 채굴 세력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또 받아 먹었고요. 뭐 그래서 이번에 뭐 해시리본이 매수 신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처럼 뭐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운전수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른바 채굴 세력들이 이 시장 가격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정말 많이 줄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갈수록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채굴 세력들이 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는 줄어들고 그동안 채굴되었던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만약에 이제 말 그대로 물량 전쟁이 펼쳐졌을 때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총알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거죠. 뭐 대출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뭐 약세장이다 보니까 재미난 뉴스들이 조금 많았죠. 몇 가지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뭐 이 암호화폐 시장 내 뉴스들도 지금 뭐 매크로 대외적 매크로 환경이 뭐 어떻게 되면 그냥 다 의미 없는 뉴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뭐 당장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반등이 올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반등이 안 올 것 같아요. 막 기대했던 막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다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외적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뭐 설사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고 해서 이게 뭐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뭐 분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스닥과 S&P와 무빙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냥 뭐 이 시장에 대한 뭐 가치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온체인 분석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최근에는 그 매너리즘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시장을 떠나서 그냥 트레이딩을 떠나는 거죠. 트레이딩을.
그래서 뭐 최근에 좀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하고 있어요. 뭐 카페나 아니면 펍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까. 근데 뭐 그냥 평범한 컨셉의 카페나 펍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결제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카페나 좀 펍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그냥 뭐 구상만 상상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좀 채굴과 관련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까. 채굴과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상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오면서 뭐 점점 이제 난이도 폭탄이나 채굴될 물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고 이제 사실상 이더리움이 우리 국내에서는 채굴 시장의 대부분이었는데 뭐 이더리움이 아니라 뭐 헬륨 같은 제가 뭐 헬륨 얘기는 과거에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헬륨을 한번 뭐 단순히 그냥 그 헬륨 공유기가 있거든요. 헬륨 공유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겠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거 계속해서 이거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뭐 나스닥 따까리처럼 움직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는데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같은 얘기 반복인데 어쨌든 365주 EMA는 지켜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는 건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물론 이제 뭐 365주 EMA를 대놓고 하는 사람은 저 빼고는 없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양키놈들 분석 트윗글이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 뷰 가끔 봐도 뭐 365주 EMA를 언급하는 분석글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 10년 동안 어쨌든 비트코인은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저점을 거의 10년 가까이 트렌드 라인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200주 EMA와 200주 MA죠. 200주 EMA와 200주 MA 그리고 이제 200일 MA와 200일 EMA 이렇게 두 가지죠. 200일 MA와 200일 EMA. 그래서 200일 MA를 돌파하면 항상 그냥 큰 상승이 나왔죠. 그냥 상승이 아니라 거의 최소한 추세급 상승이 나왔죠. 뭐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반대로 그냥 200일 MA나 200일 EMA가 무너지게 되면 뭐 차트가 심한 조정이 올 경우에는 200주 MA 또는 200주 EMA까지 테스트하는 조정이 과거 10년 동안 왔고요. 그 사이에서 즉 200주 MA와 200주 EMA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었죠. 이른바 반감기 저점이. 그게 이제 과거 10년 동안 이제 트렌드였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깨졌죠. 그게 깨져버렸죠. 그게 깨졌고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던 다음 반감기 저점은 직전 반감기 고점을 해치지 않는다. 뭐 이 원칙도 사실상 깨졌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뭐 주봉의 꼬리를 무시하고 캔들이 아니라 라인 차트로 봤을 때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어거지고 그냥 깨졌죠.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게 맞죠. 무려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지켜왔던 원칙들이 그냥 몇 가지가 깨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이른바 트렌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 운전을 어쨌든 할 건데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갈 건지. 근데 뭐 그런 분석에 앞서서 그냥 모든 이슈가 지금 어쨌든 이제 매크로 이슈에 묻히다 보니까 정말 그냥 분석하기 싫고 짜증나죠. 분석하기 싫고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냥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배당률 좋은 여기서 배당률이 좋다는 것은
한 7% 정도, 연폐당 한 7% 정도 나오는 은행주나 아니면 그냥 증권주나 한번 그냥 몇 년 모아볼까라는 생각도 저는 최근에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국내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해외 주식이 됐든 금융주나 증권주 좀 배당 괜찮은 거 모아볼까. 뭐 국내 주식 중에서는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뭐 하나증권 괜찮잖아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마 두나무주가 비트가 다음에 어쩌면 뭐 다음에 올 그 암호화폐 강세장에서는 분명히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할 것 같긴 해요.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저희가 뭐 두나무 장외 주식을 살 게 아니라면 뭐 하나투자증권 사는 게 뭐 가장 좋죠. 한투 사는 게. 뭐 뻘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만큼 뭐 기술적 분석에 관련돼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잠깐 뭐 뻘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그냥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잠깐 컴퓨터 화면이 꺼졌는데 녹화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말 조금 그 회의감이 드는 시기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자산인가에 대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설사 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죠. 어차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충분히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좀 더 떨어져서 사든 지금 사든 향후 몇 년 내에는 기대 수익은 그 어떤 투자 자산보다 크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뭐 그깟 떨어지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올타면 되죠. 뭐 지금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저점 또는 저점 근방인 건 확실하니까요. 근데 가장 이제 짜증나고 솔직히 회의감 들게 만드는 건 나스닥 따라다닌다라는 게 가장 짜증나는 거고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왔는데 전혀 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모 유튜브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했던 그 페드의 발언하고 이번에 그 파월이 했던 발언하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페드에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불과 1년 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터지니까 완전히 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뭐 대외적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에요. 그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 불과 1년 만에 파월의 얘기가 이렇게 뒤바뀌는데 일반 범인들, 일반인들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정말 좀,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회의감이 드는 시기가. 뭐 정말 회의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장 상황 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금 당장 훌훌 털고 나가도 솔직히 말하면 뭐 주산 수익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쉬움은 없는 입장이긴 한데
좀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손실이 나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기대했던 시장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서지니까 이런저런 좀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죠. 회의감이. 어쨌든 이제 좀 위에 좀 고통스럽게 물려 계신 분들이시라면 아직 365주 EMA가 아주 그냥 작살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버티시라는 얘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여유 자금이 되시면 정말 여유 자금이 되시면 지금은 뭐 레버리지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자산 다 어그러집니다. 정말 지금은 몸살이셔야 돼요. 뭐 혹시나 뭐 선물 투자로 나는 뭐 이 시기에 만회를 해봐야겠다. 저점 구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장대양봉 한 방 노리고 뭐 고 레버리지로 이거 정말 미친 짓입니다. 숏에 베팅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요. 지금은 정말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시기이고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라 나는 뭔가를 한 방에 만회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극단적인 자리이니까 한 방에 만회하기에 정말 기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평생 이런 판때기에서 돈 못 버실 분이에요.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제가 뭐 이런저런 기존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밤 뭐 나스닥 얘기하기 참 웃기긴 한데 나스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나스닥의 움직임. 좀 욕심인가요? 최소한 이 장대 음봉의 50% 정도 들어간 2만 여기가 조금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한 2700달러, 2700달러 또는 2800달러, 달러 기준 2700달러 또는 한 2800달러 정도 반등을 바라는 건 좀 무리인가요? 거기까지만 올라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고 이 음봉을 다시 잡아먹을 수 있는 딱 50% 이상까지만 잡아먹을 수 있는 양봉만 나와주면서 주봉 마감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테더 차트 기준으로 보면 자꾸 하트가 나오냐? 테더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자꾸 하트가 나오네. 그냥 하트 쓸게요. 왜 하트가 나오지? 두 번 이렇게 꼬리로 저항받은 구간이 이게 200주 EMA거든요. 200주 EMA거든요. 달러 차트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200주 EMA하고 20주 EMA하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 데드크로스 나게 되면 이제 모든 이평선이 이제 사실상 이제 역배열 상태로 역배열 상태 아니 모든 이평선은 아니네요. 20주하고 200주 EMA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경우는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200주 EMA와 20주 EMA가 데드크로스가 난 게 잠깐 조금 봐볼게요. 없네요. 네, 비트코인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이제 없었네요. 200주 EMA와 20주 EMA가 데드크로스가 났던 게 비트코인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은 단 한 번도 비트코인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구간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도 보면 데드크로스는 결국 안 내고 차트를 끌어올렸죠.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이때도 보면 결국 데드크로스를 내지는 않고 20주하고 200주 이평을 데드크로스를 내지는 않고 차트를 끌어올렸고요. 이때도 그 이전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때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상황이 1, 2, 3, 4 거의 3주 가까이 9월달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거의 10년 넘는 역사상 가장 큰 저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으로 떨어졌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평선 관점에서만 봐도. 근데 지금 이 구간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10K 또는 12K 떨어지는데 이 차트가 다시 회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는 포텐이 과연 있는가 좀 냉정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10K하고 12K까지 차트가 떨어질 경우엔 이 시장은 거의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의 상승의 N파동을 그리는 시기는 끝났다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무려 10년 넘은 역사 동안 계속 상승의 N파동만 그려왔는데 이제 그 기간만큼 하락의 N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락의 N파동이. 저점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하락의 N파동만 나오는 거죠. 특정 채널을 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릴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그래도 2년에서 3년 존버하면 본전 오고, 그 이상 존버하면 수익이 났던 게 역사였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대를 처참하게 짓 뭉갤 가능성이 아주 높죠.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할 이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거 좀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좀 말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구간이고 10K하고 12K까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정말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10K, 12K까지 가서 모든 게임들 다 떨군 다음에 결국엔 또 올라간다 이런 순진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10K하고 12K 가게 되면 그냥 시장의 종말이에요. 그냥 시장의 종말입니다. 파산하는 거래소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 파산하는 거래소에서 H된 H자산들 제대로 회수나 되겠습니까? 또 파산하는 VC들 또 수없이 나올 거라고요. 이건 시장의 종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새롭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6월 7월 달에 했던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였잖아요. 여기마저 지켜내지 못하면 이건 단순히 가격이 바닥 찍고 또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장의 종말이다라는, 이 시장이 끝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냉정하셔야 됩니다. 순진하게 그냥 존버 치면 어차피 구해져 구출돼 이게 아니고요. 가장 냉정해져야 될 시기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까리가 된 이상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대외적 매크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1년 전 파월의 발언과 이번 달 어제 했던 파월의 발언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1년 전에 그냥 단적으로 1년 전에 파월은 2024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터지니까 그냥 입장이 바뀐 거라고요. 러시아 사태 터지니까. 그걸 노리고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쳤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 또 뭐 유튜버 들어가가지고 쟤는 무슨 얘기를 하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뻘소리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저의 생각. 혹시나 뭐 이런 저의 생각이 뭐 지금의 상황을 판단 내림에 있어서 조금은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뭐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 약간의 죄송함, 책임감을 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어려운 구간이 아니라면 굳이 뭐 올리지도 않을 건데 지금 또 이때만큼 제가 이때 한참 올렸잖아요. 이때 한참 올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이제 시장이 거의 낭떠러지 지경까지 오니까 뭐 올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뭐 좋은 시장 나러 오면 또 뭐 영상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정말 순진하게 그냥 어차피 또 반감기 오면 또 올라가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운전수도 바뀌었습니다. 10년 존버하던 애들이 팔았다고요. 2017년에도 안 팔던 세력들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안 팔았다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팔았어요. 최근에도 팔았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이제 인내심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기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시장 그냥 인내심 가지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코스피는 인내심을 가지면 망하는 시장이었죠. 우량주라는 놈들이 과거 10년 주가하고 지금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떨어진 우량주가 많이 있었으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별다른 기술적 분석 없이도 자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었던 녀석이었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정말 의문부호가 붙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죠. 결국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발을 담그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섹터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서 결국 그 이머징 마켓이 정말 전통적인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이 시장이 제도권 편입은 이제 막 시장이다. 어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CME에 상장된 게 불과 2017년도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가 첫 시작이었고 이제 하나씩 점점점 저변도 넓혀가고 폭도 넓혀가고 깊이도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린 뉴스 중에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뉴스 지금 솔직히 대부분 지금 다 리플에 다 관심이 쏠려 계실 것 같은데 리플 소송 소식에 그게 아니고 최근에 가장 그나마 좀 관심 있어 하는 뉴스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USDC 페어하고 나머지 그냥 좀 그 점유율 낮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 페어를 싹 없앴다라는 부분, 그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BUSD 페어를 늘린다라는 거죠. BUSD 페어를. 즉, 뭐 제가 과거에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BUSD의 점유율 변화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이제 USDC 도미넌스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USDC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USDC 코인을 어디에 상장시켰죠? 로빈후드에 상장을 시켰죠.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USDT보다 USDC가 먼저 로빈후드에 상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뭐 블랙락은 뭐 다들 아실 거니까, 또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얘기가 이제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이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대형 이제 증권 처리하는 업체들이, 증권회사들, 미국 쪽이죠. 미국 쪽 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수탁을 드디어 시작한다는 뉴스도 들렸고요. 이게 좀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조금 그려지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되게 큰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도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도지코인을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마 그 코인판에 가면 그 글이 있을 거예요. 아마 2000 몇 년도였나? 2019년도?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뉴스에서 그 도지, 그때는 도지가 뭐 0.0 몇 원 뭐 이렇게 1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10원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이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아마 도지 코인을 관심을 가졌던 게, 그때 아마 그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를 처음에 한 5종인가 아마 취급을 했을 거예요. 5종 정도. 오늘 좀 뻘얘기 좀 많이 할게요. 어차피 뭐 가격 차트와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없고, 뭐 지금 상태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어차피 바이낸스 차트는 365주 EMA는 나오지 않지만, 365주 EMA가 만 19K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거의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석 달 넘게, 넉 달 가까이 어디하고 어디를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건가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어디하고 어디를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죠. 지금 차트가. 네. 200주 EMA와 365주 EMA 사이를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이를. 마치 이 그림은 언제하고 비슷하다고요? 뭐 2019년도죠. 2019년, 정확히 말해 2018년 말인데, 그때도 역시나 200주 MA와 200주 EMA 사이를, 그 다음에 좀 더 이전으로 가자면 2015년인가요? 2015년. 그때도 역시나 그땐 기간이 좀 길었죠. 거의 한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역시 200주 EMA와 200주 MA 사이를 횡보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에 들어갔다면 365주 EMA를 저점으로,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시가 기준 말고요. 365주 EMA를 저점으로, 그 다음에 200주 EMA를 고점으로, 테더 차트 기준입니다. 지금 다 달라요. 지금 테더가 1달러 패깅 깨지면서
200주 EMA를 고점으로 결국 뭐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돌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외적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는 돌파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몇 년 갈 수도 있고,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면 뭐 다음 반감기가 와도 여전히 뭐 이 구간에서 크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는 채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금과 같은 대외적 매크로 상황이라면, 즉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결별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어쨌든 좀 잘 버티고는 있네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과 관련돼서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깨지면 뭐 말도 못하게 또 떨어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시장의 종말과 가깝다. 물론 뭐 시장의 종말 아니고 더 개인들 다 턴 다음에 또 들어 올릴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판단을 믿고 더 이제 뭐 매수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이 시장을 떠날 겁니다. 이 시장에 발을 담그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발을 담글 것 같아요. 뭐 간접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발을 담그지 절대 트레이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거 없는 계륵이거든요. 계륵. 고점이 여기가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현금 확보 없으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하시고, 현금 여유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라면 뭐 적극적으로 손절 라인은 365주 EMA 잡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평단 늘리시고 개수 늘리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팔고 여기 상단 부분에서는 팔고, 대신 물량을 다 팔면 안 되겠죠. 여기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정말 추세가 터질 거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 뚫고 뭐 조금이라도 눌림이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현금 다 넣어서 불타기 하겠죠. 이제 평단하고 개수는 거의 뭐 최상의 상태가 될 거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배짱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도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좀 그랬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도지코인이 로빈후드에 상장이 된 게 아마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약간 조금 뜬금없었거든요. 도지코인 저게 왜 끼지? 조금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금 뜬금없이 끼었던 코인이 비트코인 SV였고요. 근데 2019년 최고의 코인은 비트코인 SV였죠. 비트코인 SV. 그때 저도 비트코인 SV로 제법 수익 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번 반감기 최고의 코인은 뭐였죠? 도지코인이었죠. 도지코인. 뭐 누가 뭐래도 도지였죠. 도지.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USD CPA와 뭐 다른 좀 점유율 낮은 스테이블 코인 페어는 싹 다 없애고 그냥 사실상 이제 바이낸스는 그 거래 페어를 테더하고 그 다음에 사토시 페어하고 BUSD 페어 이렇게 딱 세 개로 단순화시킨 거죠. 요즘은 그냥 거래 페어 안 쓰고 그냥 컨버트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뭐 BUSD 같은 경우에는 태도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그 자산에 대한 담보를, 이른바 그 전체 시총에 대한 담보를 미국 국채로 거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가 확실합니다.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뭐 솔직히 이제 USDT 페어, 테더 페어도 점점점 비중을 줄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테더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이 시장 견뎌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테드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근데 FTX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코인이 그냥 USD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테더 페어는 점점점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총액 측면에서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덱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덱스에서도 거의 USDC나 아니면 자체 그 덱스에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뭐 테더 쓰는 경우 거의 없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물밑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클사가 IPO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 기사가 뭐 소문으로 났던 게 그래서 뭐 서클사는 대놓고 막 굳이 기업 공개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재무제표 막 공개도 하고 지금 USDC가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태도와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점유율을 늘려왔죠.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이번에서 파이낸스에서 이제 말 그대로 견제가 들어갔죠. 이제 판때기를 읽은 거죠. 장풍자우도.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몇 달 전부터 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뭐 제 잘났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어디 뭐 유튜버나 기사를 봐서는 이렇게 정말 좀 주체적인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주체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가질 수 없다라고 봐요. 설사 틀리더라도 기준이 확실하니까 뭐 털고 나올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고 미련 없거든요. 그 기준과 나는 이 자산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라는 믿음이 깨져버린 순간 그냥 털고 나오면 그만이니까 크게 깨질 일은 없거든요. 미련 갖고 질질 끌다가 근데 좀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뭐 제가 뭐 알트코인 추천은 마지막으로 했던 알트코인들이 뭐 스텔라 루멘, 뭐 폴리곤, 코스모스 아톰, 니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브라우저 자체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고요. 계속해서 기능이 조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쓰시는 분 있으시면 뭐 자동 기부 기능 있을 건데 뭐 제 유튜버나 아니면 제 트레이딩 뷰 기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자동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거 지갑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갑 이거 베이직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자체 지갑 웹 지갑이 있어요. 웹 지갑이 제가 알기로는 메타마스크하고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연동시켜놔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뭐 브레이브 토큰이 들어와 있는 건지 안 들어와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그 뭐 기부 기능부터 포함해가지고 점점점 확장성을 늘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웹3 시대가 열릴 때 어쨌든 브라우저 부분에 있어서는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확실히 좀 차별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단점도 꽤 많습니다. 단점도 분명 있어요. 아무래도 좀 호환되지 않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크롬 쓰다가 이거 뭐야 약간 불편함도 조금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뭐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그래도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뭐 스텔라 루멘 도미넌스 차트를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올려드렸던 분석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저점 대비 가격 상승폭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리플도 지금 거의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스텔라 루멘은 정말 얼마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점이 깨지진 않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스텔라 루멘 평단 대부분 100, 뭐 아무리 높게 봐도 한 140원대일 것 같은데, 아무리 높게 봐도 140원대이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비트코인 이렇게 약세장에 가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뭐 리플하고 같이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자금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은 리플을 압도합니다. 리플은 지금 몇 년간의 소송 치르느라 뭐 그렇지 않아도 리플사가 가진 자금력, 오늘 그냥 뻘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시간도 길어지네요.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래요. 리플이 지금 왜 오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 겨울에 곧 스웰 다가오고 소송의 마무리 단계라면, 자, 그 소송비를 대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대납할까요? 리플이 어디서 돈 날 구석이 뭐가 있나요? 리플 팔아야죠. 리플 팔아야죠. 소송비 대납하려면 돈도 없을 건데, 하는 사업은 파트너십은 다 머니그램도 리플하고 절연하고 어디하고 지금 머니그램 리플하고 절연하고 지금 어디하고 파트너십 맺은지 아세요? 스텔라 루멘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서클, 머니그램, 스텔라 루멘, 이렇게 지금 삼각 동맹이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리플 버렸어요. 소송 들어가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텔라 루멘하고 지금 손잡았어요. 머니그램이. 이거 뭐 진짜 암호화폐 수탁 시작하면 머니그램도, 뭐 잠깐 뻘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카페는 아니고 펍 한번 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업비트 페이 또는 K뱅크 페이가 나오는데, 그게 업비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하고 좀 연동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렇게 자동 결제되는 뭐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물론 지금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뭐 신용카드도 있고 어플들도 있죠. 어플들도 있죠. 페이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자카드 중에 일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이 얘기는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미국 거래소 중에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뭔가요? 미국 CRO, 그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미국 거래소 중에 CRO가 자체 신용카드가 있었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아시나요? 실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결제가 가능한,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암호화폐 자산과 연동되는. 근데 아마 그게 뭐 국내법에 저촉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핀테크잖아요. 두나무 쪽에서 아마 이거 하면 나름 좀 대박 칠 것 같은데, 뭐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의 리플 상승이 이게 지금 뭐 SEC에 승소를 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SEC에 승소를 하고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또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 근데 지금 뉴스에서 뿌려지는 건 다 그거죠. 지금 SEC와 승소가 눈앞에 있다, 그건데, 그건 그냥 개미들, 대중들 현혹시키는 재료일 뿐이고요. 실상은 뭐 소송이 승소든 패소든 아니면 적당히 배상금 내고 승소 판결이든. 근데 아마
완전 승소는 힘들 것 같아요. 설사 승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배상금 지불하고 다시 뭐 재상장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몇 년 동안 끌어온 소송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리플 팔아서 걷어들인 수익 자체가 거의 없을 건데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웰 있고 이번 스웰은 아마 그거겠죠. 오프라인으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얼마나 이목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좀 열 수 있는 상황도 될 거고 뭐 끌어올려야죠. 그리고 결국엔 팔아먹는 거죠. 개인들한테 싹 다 던지고 그 수익으로 리플 팔아서 번 수익으로 소송비 대납하고 뭐 그동안 밀렸던 뭐 성과급 다 지급하고 뭐 그러겠죠. 뭐 리플을 사고 싶습니까? 저는 리플가 맞아요. 루멘 사세요. 결국 루멘이 더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결국엔 루멘이 더 올라가요. 스턴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운전수도 확실해요. 스턴트는 업비트 차트 보면 되니까. 제가 과거에 올려들었던 스턴트 분석 거의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트렌드 변화 없이. 그 돈이 제드가 정말 많습니다. 리플 팔아서 번 돈, 얘는 또 비트코인 올더예요. 근데 누구처럼 트윗질 하면서 빵형이나 아니면 누구처럼 트윗질 하면서 정체도 잘 드러내지도 않죠. 근데 언젠가는 전면에 나설 겁니다. 제드가. 지금은 그냥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서클, 머니그램, 뭐 골드만삭스과의 삼각동맹, 과거에 이미 그 마운트 콕스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마운트 콕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내막까지, 그 해킹 사태의 내막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드입니다. 제드.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스텔라 루멘은 그냥 들고 계세요.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설사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하지만 결국 상승률, 저점 대비 상승률은 리플보다는 스텔라 루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고, 또뭐 가격 안 올라가면 제드는 언젠가 또 루멘, 스텔라 루멘 유통량의 절반 언제든지 태울 거라고요. 소각시킬 거라고요. 과거에도 절반 한번 태웠죠. 약세장 왔을 때. 근데 얘는 또 언제든지 태울 거라고. 근데 리플은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얘네들은 탐욕스럽고 그 자신의 그 탐욕을 누굴 향해 입을 벌리냐면 개미들 향해 입을 벌린다는 거죠. 뭐 또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뭐 고래들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리플 정말 싫습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이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리플 그 추종자 분들께는 정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최근에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그냥 뭐 저도 단타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쌍바닥 목 뚫었을 때 저도 진입을 해서 단타는 먹고 있는데 절대 장기 홀딩할 생각하지 마세요. 가성비 정말 떨어집니다. 뭐 저점 대비 지금 2배, 3배 오른 알트도 얼마 많은데요. 차라리 월드컵 다가오니까 칠리즈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월드컵 11월에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칠리즈하고 그 다음에 그 피파하고 파트너십 맺은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피파하고 파트너십 맺은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어디더라? 폴리곤은 뭐 장기 홀딩 하세요. 이것도 뭐 저점 근처도 안 갔죠. 여전히 지금 2배 가까이 올라가. 얘는 이제 디즈니하고 엮여져 있으니까 물론 시총이 커가지고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얘는 디즈니하고 엮여 있는 것 자체로 쉽게 뒤지지는 않을 거예요. 폴리곤은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피파하고 파트너십 맺은 R2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와, 리플은 그래서 리플이 좀 시장 분위기는 살려주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피파하고 파트너십 맺은 프로코인 프로젝트가 하나, 여기 있다. 알고랜드. 최근에 알고랜드가 비트 뭐 떨어지든 말든 계속 올라가잖아요. 알고랜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피파하고 파트너십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갖는 코인 이제 폴리곤인데, 폴리곤이 아니라 폴리메스예요. 폴리메스 증권형 토큰 프로젝트죠. 증권형 토큰. 근데 제가 폴리메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 하나는 뭐냐, 뭐 차트도 차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단순히 이제 은행에서 수탁, 뭐 H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네들이 이제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블랙락 진입하고 지금 뭐 나스닥과 파트너십을 맺었나요? 아니면 나스닥과 수탁 관계, 어쨌든 그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증권형 토큰 테마가 한번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 그것 하나 하고, 폴리메스 최근에 좀 수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한번 있었죠. 이번에 가격 폭락 나오기 전에 한 몇 주 동안 바이낸스 가두리장이 있었잖아요. 바이낸스 가두리장. 근데 바이낸스 가두리장에서 폴리메스가 단기적으로 엄청난 가격, 이렇게 이른바 장대 양봉 하나 세우고 지금 가격이 꼬라박은 상황이고, 원래의 경우라면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폴리메스는 뭐 저는 그냥 들어가진 않고 다 폴리메스 조사를 며칠 했어요. 보시게 되면 한 39%, 40% 되죠. 근데 바이낸스 가두리장 왔을 때 그때 뭐 추석 연휴가 끼었었죠. 추석 연휴가 낀 탓인지 아니면 저는 고의적이라고 봐요. 거의 마이너스 20% 수준의 역푸내면서 지금 업비트에서 폴리메스 매물은 특정 거래선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개미는 다 떨궈냈거든요. 지금 개미는 다 떨궈냈어요. 개미는 사실상 다 떨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폴리메스를 억지로, 이제 평소 경우라면 대부분의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나오는데 왜 바이낸스 가두리장을 이용해서 폴리메스를 폭발시켰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폴리메스 주포는 업비트에 있는 게 맞아요. 바이낸스에서 터트리고 업비트는 역fu 만들어서 누군가 물량을 그냥 싹 다 먹었다는 얘기죠. 지금 아마 폴리메스를 그 역fu 나는 꼴을 봤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저는 폴리메스를 지금 한 3일 동안 열심히 지금 매집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역fu 난 것 때문에 가격을 버틴 건지, 바이낸스 차트하고 거의 20% 가까이 역fu가 났으니까. 역fu죠, 역fu. 업비트발 역fu죠. 업비트에서 역fu가 난 거죠. 마이너스 20%. 그래서 저는 최근 한 3일간 가장 많이 매수한 코인이, 물론 뭐 비트 이더도 주서 수량 늘리긴 했지만 저는 폴리메스예요. 폴리메스. 그리고 뭐 몇 가지 좀 다른 것도 있을까 하고 레딧하고
구글 뉴스 검색도 조금 했는데 뭐 특별한 건 눈에 띄는 건 없네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네, 뭐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수상쩍으니까 이렇게 저는 수상적인 건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 판단에 제 레이더망에 걸렸는데 야 저거 똥 냄새가 풀풀 나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저거 안 건들면 도저히 저는 그거 못 견디고 설사 뭐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났지 일단 발을 저는 무조건 담근다 이겁니다. 네. 폴리메스 그냥 최근에 그 한 달 동안 나왔던 서사 구조 자체 즉 블랙락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뭐 드디어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커넥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 한국에서도 뭐 아마 미래에셋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이나 아니면 뭐 은행사 쪽에서도 암호화폐 쪽은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있죠. 뭐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뭐 폴리메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그렇고 그 특정 섹터에서는 좀 유일한 코인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저는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부분인데 디파이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중 금리를 생각해 보시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시중 금리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고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게 되면 우리 과거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등치가 많이 커졌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광고를 많이 때리는 무슨 머니, 뭐 대표적으로 일본계 대부 업체들이 국내로 그냥 대거 진출했었죠. 대거 진출했죠. 그런데 디파이의 전성기는 어쩌면 이제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말씀 조금 드리고 싶네요. 서크전 자꾸 이제 디파이 하겠다라고 그러고 바이낸스에서 USDC가 축출되긴 했지만 디파이 거래소에서 덱스 거래소에서 USDC의 점유율은 위상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근데 그 USDC가 정말 뜬금없이 로빈후드의 성장이 되었고요. 제가 뭐 몇 달 전 동영상에서 어쩌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이 선물 시장에 CME 선물 시장에 등록될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절대 리플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런 상황들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잠복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가격만 좋고 환경만 좋고 상황만 좋다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호재거리들인데 뭐 매크로가 있다 이 상황이니까 그 어떤 이제 힘도 못 내고 있죠. 실은 그 어떤 힘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지금 했던 얘기, 뭐 가격적인 얘기들도 그냥 지금은 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웬일로 지금 나스닥 0.9%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잘 버티네요. 웬일 이런 경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웬일이래.
그래서 뭐 너무 그 직전 동영상에서 좀 저 양반 갑자기 떡락충이 됐어. 네, 떡락충이 아니라 365주 EMA 깨지면 이거 시장 끝난다니까요. 제 관점에서는 그냥 시장의 종말이에요. 종말. 저는 이 시장 떠날 거예요. 그냥 최소한 트레이딩 판에서 머물진 않을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이 시장을 투자를 하더라도 간접 투자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그냥 채굴을 한다거나 아주 아까 말했던 그냥 그 암호화폐로만 결제된 카페나 펍을 차린다거나 차라리 그러면 그렇지. 트레이딩 시장 끝날 거예요. 좀 주식하고 말지. 제가 보기엔 지금 국내 대형 증권주하고 금융주하고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고인플레이션 시대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증권하고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두나무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만 개선되면 나스닥 직상장 추진할 것 같고, 얘네들이 현금 땡기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직상장 거의 성공할 것 같죠. 그때 가서 하나투자증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야지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대형 국내 금융주들 있잖아. 에데마진으로 아주 그냥 국내 금융사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돈놀이 하겠죠. 뭐 에데마진으로. 지금 들어가기 적기인 것 같아요. 한 방이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모아가게 최고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거 하고 말지. 이거 돈 까먹는 일만 남았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365주 EMA 이거 깨지면요. 정말 트레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 다시 못 살아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이건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 이건 당 위의 문제예요. 당 위의 문제. 무조건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러려고 FTX 샘 뱅크먼이 물론 이제 숏을 친 것도 샘 뱅크먼인데 알라메다 놈들인데 17K에서 365주 EMA에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애들도 그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뒷배는 더 큰 세력들이 있죠. 여기서 더 했다가는 그냥 싹 다 무너지겠는데? 이건 시장 자체가 종말하겠는데? 여기서 스탑.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막 지금 막 헐값에 나와 있는 각종 그 디지털 자산 업체들하고 거래소들 막 인수하잖아요. FTX 싹 다 쓸어 담았죠. FTX에서 잘 보세요. 그걸 보세요. 근데 이상한 뉴스 보지 마시고 그 막 유튜브에서 떠들어낸 뉴스 보지 마시고 진짜 살이 되는 뉴스는 그게 아니고 FTX 블록 파일을 인수했죠. 그러니까 바로 바이낸스에서 뭘 출시했나요? 옵션 상품 바로 출시했죠. 옵션 상품. 그리고 지금 보이저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지금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하고 FTX하고 서로 지금 인수전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인수전에. 장펑자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6K 왔을 때 트윗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라는 그 뉘앙스의 트윗을. 그리고 지금 장펑자오 그냥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영업 열심히 뛰고 있죠. 부산도 왔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그게 바닥 신호라고 솔직히 보고 있거든요. 그걸 바닥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알라메다 놈들이 그냥 싹 다 숏 쳐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 알라메다 놈들이 숏을 칠 때 전부 다 그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빌려왔냐면 보이저 디지털에서 빌려와가지고 숏을 치고 그 수익으로 원금 갚고 대출금 다 갚고 지금 이제 뭐 진짜 뭐
배가 배꼽보다 크다고 FTX에서 보이저 디지털을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야, 정말 악랄한 놈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운전수가 됐을 때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견뎌낼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참 샘 뱅크만 보면 징하게 또 입을 털죠. 마치 자기가 이 시장의 최후의 수호자다. 근데 나 빼고는 다른 애들이 나서지 않아서 나는 참 외롭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따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정작 이 비트코인을 루나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17K까지 꼬라박게 한 장본인이 FTX, 알라메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헤지펀드 애들인데 참 웃기죠. 지금 그냥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 판때기가 이래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그냥 순진하게 어차피 반감기 오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냥 올드들한테 비트코인 빌려다가 그냥 숏 걸고 그냥 때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그냥 뭐 다른 거 망하든 망하면 그냥 그래 땡큐 우리한테 팔어 우리가 다 먹어줄게 그냥 요런 애들이라고요. 그냥 뭐 이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나 뭐 그런 거 관심 없는 애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그 10년 동안 이 시장을 존버한 애들도 팔고 나가겠죠. 근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한번 이제 올리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어디까지 들어 올릴지도 물론 상상이 안 가는 수준으로 들어 올리겠죠. 여기까지 들어 올린다고 과거 그 나스닥 미쳤을 때처럼 야, 여기까지 들어 올리거나 야, 이 이상은 좀 힘들 거야 하는 수준까지도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굴지 알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뭐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 그냥 주저리 됐고요. 그냥 뭐 최근에 그냥 관심 갖지 않는 중요한 뉴스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USDC나 아니면 그 바이낸스하고 FTX의 묘한 그 경쟁 또는 긴장 관계, 블록파이 인수하니까 옵션 상품 출시하고 보이저 디지털을 두고 실은 이제 보이저 디지털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이 지금 군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다시 지금 작살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가격을 떨군 거예요. 저 보이저 디지털에 수탁되어 있는 암호화폐 자산들, 겁나 탐나는데, 저거 먹고 싶은데. 근데 웃기지 않아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빌려가지고 숏을 친 다음에 가격을 작살내가지고 자기가 대출해준 업체를 먹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은행 주가를 그냥 작살낸 다음에 그 빌린 돈으로 은행을 먹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중국 운전수는 천사입니다. 천사. 걔네들은 그냥 롱만 보고 그냥 달린 것 같아요. 롱만 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양키놈들이 악랄해요. 악랄해요. 그 전까지 대표적인 숏세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비트맥스였어요. 비트맥스. 근데 코인베이스가 불장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족친 애가 누구죠? 비트맥스죠. 비트맥스부터 조진 다음에 점유율 싹 다 먹고 그냥 비트맥스는 그때 한번 꼬꾸러지더니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누굴 조지려고 하나요? 바이낸스 조지려고 하잖아요. 바이낸스 US BNB 조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마지막 남은 중국 세력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장펑자원 이제 거기에 앉으려고 막 아프리카 국가, 그다음 부산도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고요.
또 FTX는 FTX 나름대로 또 저 바이낸스만 죽이면 이제 우리 세상인데 라는 생각에서 어딜 먹으려고 하죠, 지금 FTX가. 어딜 먹으려고 하나요?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나이 들면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요. 빗썸 먹으려고, 빗썸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빗썸 먹으려고 하잖아요. 빗썸 인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 FTX 거래소 차리고 분속 거래소 몇 개도 지금 먹었잖아요. 쿠코인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악재 퍼뜨렸죠. 지금 망하기 직전에 거래소가 하나가 있다. 트위칠로 악재 퍼뜨렸죠. 그게 쿠코인으로 지목받았고, 쿠코인에서는 우리 아니다. 우리는 절대 아니다. 라고 했고, 결국에 이제 방어에 성공했죠. 근데 쿠코인 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FTX가. 빗썸은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 쪽 거래소 하나 먹었고, 그다음 바이낸스는 죽이려고 하고, 바이낸스는 안 죽으려고 이제 미국 쪽보다는 유럽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그런 뉴스도 났잖아요. 바이낸스가 다시 한국 쪽에 거래소 다시 세운다 만다. 직영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위탁업체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들긴 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존버 치실 거라면 독한 마음으로 존버 치시고요. 가격이 나는 어디까지 떨어지든 이 새끼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작살내고 있는 세력들이 한 번은 크게 들어올린다. 그게 전고점까지 뚫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크게 들어올린다. 그리고 업비트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세력들도 세금 부과되기 전에 한 번은 가두리 만들고 들어올리든 한 번은 또 들어올린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계속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추시면 존버 치세요. 근데 나는 그 정도 인내심도 참을성도 없고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가격 차트 보고 있으면 그냥 시장 떠나시고 현실 생활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인데 어차피 평균 시청 시간은 안 봐도 뻔한데 그래도 이 정말 지루하고 쓸데없는 누군가의 내피셜 잡소리를 참을성 갖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래 일견 말이 되네? 내피셜인데 말이 되는 내피셜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그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부분의 온체인 데이터들이 분석에 실패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무 그 데이터하고 숫자에 집착한단 말이죠. 상황하고 같이 결부시켜야 되는데 논리적인 상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예전에 그 미그놀렛이라고 혹시 유튜버 아세요? 제가 그 양반 유튜버 참 많이 키워줬는데 좌표 찍어가면서 그 양반이 대표적으로 참 그런 양반이에요. 그냥 숫자만 보지 그걸 못 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왜 그러냐면 유료방 운영해서 그래요. 유료방을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그 관점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 유료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겠다가 주 목적이지 수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는 트레이딩을 해서 이 분석을 툴로 해서 내가 수익을 거둬야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유료방 회원수를 유지해야겠다. 이게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버는데 별로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는 그냥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365주 EMA와 200주 EMA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횡보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위로 뚫리든 아래로 뚫리든 큰 추세가 나오는 건 분명하고, 이게 과연 아래로 뚫렸을 때는 이 시장의 존립 여부를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의 사태가 나올 것이다. 그냥 뭐 정말 뭐 미친 수준, 그거마저 이용해서 나는 수익을 거둬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간 횡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그 다음에 추세 기간은 추세 상승의 기간은 또 길어질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매집 구간, 횡보 매집 구간이 가장 길었다 보니까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은 2016년, 2017년, 2018년 1월까지 해서 거의 한 24개월, 25개월이 넘는 저점 대비 따지면 거의 한 3년짜리 상승장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의 횡보 기간이 어쩌면 길면 길수록 그 다음 사이클은 더 폭박적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고, 지금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계속 자금 압박이 들어올 건데, 자금 압박이. 저는 최근에 뭐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좀 돈 빌려 달라는 소식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실은 돈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뭐 어제만 해도 이제 과거 직장 동료한테 3천만 좀 땡길 수 있냐고, 수요일 날 줄 테니까 3천만 좀 땡겨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라는, 지금처럼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급전 필요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지금 가격대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걸 노리고 세력이 가격을 떨군 거고요, 실은.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고요. 버텨내실 생각이시라면 정말 독하게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정말 분석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쿠에서는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리플이 왜 오를까를 그냥 뭐 유튜버들이나 인터넷에 뿌려내는 소식 보지 마시고, 저는 과거 한 1년 전에 제가 제일 많이 찾았던 자료가, 잠깐 리플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저는 무작정까지는 안 해요. 리플 재무제표를 저는 정말 많이 찾았거든요. 이 새끼들 IPO를 추진했으면 분명히 기업 공개하면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무슨 뭐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와, 정말 없더라고요. 그냥 노출된 보고서 자체는 얘네들이 어떻게 리플을 이른바 거래 개미들한테 던졌는가,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홍보비와, 그다음에 지가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수를 고용을 합니다. 마켓 메이커를 고용을 해요. 얼마간 목표로 해가지고 차트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고용을 합니다. 실제 그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언론 플레이 트위치를 좀 하고 개미들한테 싹 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플이.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은 더 배고픈 시기인데 리플 장투하지 마세요. 리플 장투하시면 남들 다 부자 될 때 손가락 빠는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장투하지 마시고,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그냥 노는 저으세요. 노는 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리플러 분들한테는 항상 뭐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리플러 분들한테는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리플러들 함부로 까는 거 아닌데, 제가 뭐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막 리플 찬양한다 말 리플과 관련된 막 이런 거 하면 구독자 수 많이 늘던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밤 가격 흐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걸 뭐 방어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냥 근근히 겨우겨우 그냥 목숨줄만 연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